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사랑하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이런 유튜브 사연이나 뉴스를 보면 세상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일 한탄스러운 것 중 하나는 돈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불화겠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곤 하지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도덕성마저 잃어가는 많은 이의 모습을 보면 입안이 쓰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 또한 위와 같은 일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불과 1년 전에 말이죠. 결과적으로 상종 못할 인간을 잘 떨궈내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인 사이였던지라 아직도 가끔씩 씁쓸함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꾹 담아두었던 그때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이젠 그 일에서 해방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아빠는 태어난 지방에서 평생을 사셨어요. 동생 둘도 어릴 적 병으로 일찍 숨지고 부모님도 20살이 되자마자 사고로 여의게 된 아빠는 너무 일찍 세상에 혼자 남으셨다고 해요. 그것도 부모님과 함께 살던 낡은 집 한 채를 제외하면 거의 무일푼인 몸으로 말이죠. 그래서 아빠는 화목한 가족에 대한 꿈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밝고 따뜻한 집에서 일이 끝나고 돌아올 자신을 기다리는 다정한 아내와 자식들의 모습을 항상 꿈꿔오셨다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결혼 1년 만에 드디어 품에 안아볼 수 있었던 첫아이가 바로 저였답니다. 그리고 2년 뒤엔 제 남동생도 태어나 아빠는 드디어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완성시켰죠. 하지만 모진 세상은 아빠에게 끊임없는 시련을 주었습니다. 겨우 돈을 모아 드디어 전셋집이 아닌 방 3개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던 제 나이 고작 7살이던 해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엄마는 제가 6살이 됐을 때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1년 만에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가 11살이 되던 해에 다니던 공장 동료의 소개로 재혼을 하셨어요. 아직 어린 저희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주위 어르신들의 수많은 조언을 듣고 말입니다. 립스틱을 빨갛게 바르고 온 계모는 소름 끼칠 정도로 환한 웃음을 우리에게 지어 보였습니다. 당시 빨간 마스크라는 입 찢어진 여자 괴담이 유행할 때라 저는 계모의 그 새빨간 입술이 굉장히 무서워 보였어요.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 엄마라는 존재가 생긴 터라 저는 두려움 반 기대 반인 마음으로 계모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계모는 이중적이고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퇴근한 후엔 세상 다정한 엄마인 것처럼 우리에게 살갑게 대해주었지만 아빠가 집에 없는 낮 시간이면 저와 남동생을 굉장히 귀찮은 숙제처럼 대했죠. 엄마, 유남이랑 저 배고픈데 식탁 위에 식은 밥 있잖아. 그거랑 냉장고에서 김치 꺼내 먹어. 계모에게 따뜻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건 주말 한 끼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 저녁에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도 계모는 우리 핑계를 대며 힘들다고 소파에 누워 있었거든요. 여보, 당신이 라면 끓여서 애들이랑 차려 먹어요. 난 낮에 집안일 하랴, 애들 공부 봐주고 밥 차려주랴. 너무 힘들어. 애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저는 그런 계모가 너무 싫었지만 계모는 제가 아빠와 단 둘이 붙어 있기라도 하면 잽싸게 달려와 제게 눈치를 줬습니다. 아마 제가 아빠에게 고자질하는 걸 방지하려던 것 같아요. 아빠 또한 그런 계모의 행동이 영 석연치 않은 눈치였지만 그래도 친자식이 아닌 우리를 돌봐주는 계모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애써 참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계모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 우리 앞에 앉아 계모는 우리 들으라는 듯 대놓고 이죽거렸어요. 더럽게 많이도 처먹네. 너희는 팔자도 좋다. 아빠 잘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집 살고 먹는 것도 공짜로 처먹고. 난 가난한 부모 밑에서 생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가만 보면 사람 팔자 참 불공평해. 그치? 아, 진짜 더럽게. 밥풀 다 튀었잖아. 야, 이거 네가 직접 다 손빨래해. 알았어? 네가 잘못한 일은 네가 해결해야지. 벌 받는 거니까 뜨거운 물은 쓸 생각도 하지 마. 찬물로 해. 내가 검사할 거야. 저는 그날 계모의 말에 결국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고 계모의 옷에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계모가 입고 있던 옷과 속옷까지 전부 손빨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한겨울에 찬물로 말이죠. 그리고서 빨갛게 부은 제 손등을 본 아빠에게 가증스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학교에선 엄마 손빨래하는 숙제도 내주더라고요. 아휴, 우리 서주 손등 좀 봐. 어찌나 열심히 하던지 대충 하래도 애가 말을 안 들어서 혼났네요. 지금 생각하면 당장 아빠에게 일렀으면 될 일이었는데 어렸을 땐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아이에게 어른은 자신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두려운 존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계모 행동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몸이 좋지 않아 공장에서 조퇴를 한 아빠에게 계모는 덜미를 잡히고 말았거든요. 그때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계모가 점심에 먹고 남겨놓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제 동생은 옆 식탁에 앉아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모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파에 드러누워 친구와 통화 중이었죠. 아, 진짜 넌 좋겠다. 네 남편 죽어서 유산 좀 두둑이 받았다며? 이 집 화상은 안 되지나. 아니, 괜찮은 아파트 살고 귀찮은 시부모도 없다고 해서 덥석 물었는데 생각보다 집구석엔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 쇼핑 가본 지가 대체 언젠지 모르겠다. 돈 좀 마음대로 쓸래도 남편이란 놈이 경제권을 꽉 쥐고 있어서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짜증나서 나도 그놈 애새끼들한테 집안일 죄다 떠넘겨버렸어. 나 이 집에서 거의 손가락 깠다가 안 해. 청소며 설거지며 다 저 식충이들 시켜. 애들 옆에 없냐고? 있지 왜 없어. 야, 들으면 좀 어때? 어차피 쟤들 내가 으름장 몇 번 났더니 나한테 찍소리도 못해. 제 아빠한테 이를 거면 진즉에 일렀겠지. 야, 이번 주말에 나 핑계대고 나갈 테니까 남자들이랑 술 먹을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때였습니다. 큰 소리가 나기에 동생과 거실로 나가보니 잔뜩 화가 난 표정의 아빠가 계모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계모는 굉장히 당황했는지 전화를 끊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여태 저 어린애들한테 집안일을 죄다 시키고 있었어? 여보, 그게 아니고 오해야 오해. 얘 서주야, 네가 좀 말해봐. 어머, 얜 또 왜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 아, 얼른 벗어, 얼른. 서주야, 이리 와. 너 왜 설거지를 하고 있어? 어? 엄마가 시켰어? 아빠. 순간 그간의 서름이 뻥 하고 터져버렸어요. 저는 아빠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고 그런 저를 본 동생 또한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우리를 꼭 안아주더니 그대로 계모에게 달려가 뺨을 날려버렸죠. 여보, 이 주제도 모르는 년이 감히 내 자식들한테 이따위 짓을 해? 뭐? 식충이? 너 세상이 아주 만만하지? 저는 그렇게 무서운 아빠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아빠는 계모의 뺨을 몇 번 더 내려치더니 그대로 계모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 나가 집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신발을 신을 틈도 주지 않고 말이죠. 여보 잘못했어. 여보. 썩 꺼져.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계모는 문 앞에서 한참을 흐느끼다 이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씩씩거리던 아빠는 그제야 우릴 끌어안고는 돌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하다 내 새끼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 아빠가 너희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정말 미안해. 어떻게 저 시커먼 속을 내가 못 알아봤을까?
아빠, 이제 엄마 다시 안 와? 오지 말라고 해. 엄마 너무 싫어. 걱정하지 마. 절대로 그럴 일 없게 할게. 그리고 저런 여자한테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저와 동생은 아빠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했고 드디어 계모에게서 벗어난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했죠. 그날 저녁 아빠는 쓰레기 봉투를 사서 계모의 옷이며 물건을 갈기갈기 찢어 전부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계모는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맨몸으로 쫓겨났던 거죠. 나중에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 아빠 공장에 찾아가 몇 번 난동을 부린 그 여자는 경찰에게 끌려간 후론 모습을 볼 수 없었다네요. 이후 아빠는 2번 다시 우리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고 해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자식인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말입니다. 우리 세 식구는 아픔을 딛고 셋이 똘똘 뭉쳐 살아갔어요. 시간이 흘러 아빠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의 살림은 점점 더 나아져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제가 살던 지방의 4년제 대학에 진학했고 공부를 잘했던 동생은 서울 4년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서울살이를 시작했어요. 동생은 저와 아빠만 남겨놓고 가는 걸 내심 마음 쓰여 했지만 아빠는 그런 동생에게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죠. 누가 누굴 걱정해? 품 안의 자식 혼자 타지살이 시키게 된 이 아빠 마음이 더 무겁다. 가서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고 자주 내려와. 알았지? 동생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 쭉 서울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지역의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 직장 동료의 소개로 시청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참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활기가 넘쳤고 매사에 자신감이 많았죠. 듬직했던 아빠를 보고 자랐던 저는 남편이 아빠처럼 든든한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어린 저와 동생을 괴롭혔던 계모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사람은 더더욱 아닌 것 같아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아빠는 결혼을 앞둔 저와 남편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식군, 자네 집 사정이 썩 좋지는 않다지? 내가 자네 일하는 시청 근처에 신축 아파트 한 채 마련해 주겠네. 들어갈 혼수품도 걱정하지 말어. 부담스러워할 것도 없고 내 자식 위해서 해주는 일이니까. 그리고 자네 집엔 동생이 2이나 더 있다며. 자네 결혼에 들어가는 돈은 잘 아껴두셨다가 자네 동생들 결혼시킬 때 요긴하게 쓰라고 말씀드리게.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서주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신나는 표정이 곧이곧대로 다 드러나더군요. 본인이 숨길 생각도 없었겠지만은요. 저는 남편이 돌아간 후 아빠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제 말에 괜찮다며 너털 웃음을 지으셨죠. 아빠, 아무리 지방이라도 신축 아파트가 한두 푼도 아니고 거기다 혼수까지 다 해주겠다니 아빠가 그만한 돈이 어딨어. 걱정 말어. 아빠 돈 많아 이 녀석아. 저번에 사둔 땅이 재개발돼서 아빠 돈 좀 벌었어. 게다가 5층짜리 원룸 건물도 하나 사두어서 매달 받는 월세도 쏠쏠하다. 이 아빠가 말했지?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내 자식들 나중엔 고생 덜 시키겠다고. 나중에 아빠가 이것들 다 너희한테 주고 갈 거다. 근데 이 말은 네 남편 될 사람에겐 하지 말거라. 장식군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돈이 많은 걸 알면 분명 뭔가를 바라는 사람이 접근하기 마련이야. 아예 전 그 망할 네 계모처럼 말이야. 뭐 어차피 나중에 네 거 될 거지만 뭐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그렇게 저는 32살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제가 살던 지역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시골에 있었어요. 시댁엔 시부모님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셨고 손아래 시누이와 시동생은 각각 다른 지역의 도시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죠. 시부모님 두 분은 제게 무척 잘해주었지만 조금 겪어보니 시댁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더군요. 집안의 문제는 다름 아닌 시부였어요. 남자라면 응당 남의 아래에선 일을 못하는 법이지. 시부는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고 그땐 일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아직 60밖에 안 된 젊은 나이였는데요. 지금은 정년 퇴직을 하셨어도 평생 성실하게 일을 하던 아빠 밑에서 자란 제겐 조금 낯선 환경이었죠. 시댁 식구를 먹여 살리던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내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는데 너무 일찍부터 고생을 하며 사신 탓인지 허리가 많이 좋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일을 다니는 시어머니를 뻔히 보고 계시면서도 시부는 집에서조차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일을 다니는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만을 받아먹고 있었죠. 시부는 절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명절날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이유를 대놓고 들은 전 깜짝 놀라 속으로 기함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복덩이야. 네 아버지 덕에 우리가 장식이 결혼시킬 돈이 굳었잖니. 역시 돈은 공짜로 떨어지는 꽁돈이 최고지. 그래서 말인데 내 그 돈으로 카센터를 하나 열어볼까 한다. 대출 좀 받아서 말이야. 여보, 그 돈 아껴뒀다가 둘째랑 셋째 결혼시킬 때 써야지. 아니 그걸 왜 또 홀라당 써버리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또 사업을 하겠다는 시부의 말에 기겁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를 뺀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 3사람은 익숙한 일인 듯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죠. 장남만 결혼 잘 시켰으면 됐지. 뭘 둘째, 셋째 결혼시킬 때까지 돈을 대줘? 오히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놈들이 나한테 돈을 줘야지. 게다가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어련히 자식들 결혼할 때 안 보탤까? 그렇습니다. 장손으로 평생 나고 자랐던 제 시부는 장남인 제 남편과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 남편 또한 장남이라고 오냐오냐 자란 탓인지 집에서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남편의 자신감 넘치는 성격의 원천은 바로 시부였던 겁니다. 나중에 시누이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새언니, 저랑 제 동생은 이미 아빠 포기했어요. 아빠는 자기랑 장남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허세만 가득 차서 꼭 되지도 않는 사업만 한다고 밖으로 놔돌다가 죄 없는 엄마만 평생 고생시켰고요. 어차피 집에서 뭔가 받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 안 하니까 새언니도 우리 챙겨주지 마세요. 안 받고 안 챙기는 게 도리어 마음 편해요. 저랑 제 동생은 엄마만 뒤로 가끔씩 챙겨드릴 거예요. 결국 시부는 정말로 그 돈으로 카센터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채 2년이 되지 않아 카센터는 문을 닫았죠. 다니는 차도 많이 없어 벌이가 저조한 마당에 가진 기술이 없어 고용한 직원에게 월급까지 줘야 했으니 망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남편은 시부의 그런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으로서 무책임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시부와는 다르게 성실하게 일을 다녔어요. 게다가 2살 터울로 낳은 2 아들에게도 나름대로 다정한 아빠였던 터라 가끔 생각 없이 속 터지는 말을 할 때 빼고는 남편과 크게 다툴 일은 없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언제부턴가 남편은 자꾸만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사업에 성공한 남편의 친구 때문이었어요. 일하기 싫어. 당신 봉섭이 알지? 걔 사업이 이번에 대박 났잖아. 이번 동창 모임에서 봤는데 끌고 나온 차가 또 바뀌었더라. 내 차는 10년 훌쩍 넘은 똥차인데 말이야. 이렇게 오래도록 박봉일 줄 알았으면 나도 공무원 하지 말고 사업이나 할 걸 그랬어.
사업은 뭐 아무나 하나?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살면 되지. 적당한 벌이에 만족하며 살았던 남편은 그 뒤로 계속해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한숨이 나왔죠. 시부가 그렇게 사업을 말아먹는 걸 보고 자랐으면서 저런 말이 나오나 싶어서요. 그 후로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해는 정말 제 인생에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었어요. 그 해엔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사건 사고들이 몇 개나 터졌거든요. 시작은 남편의 3개월 정직 징계였습니다. 뭐? 정직? 대체 뭘 했길래 정직 처분까지 받아? 에이, 재수가 없었어. 이유를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일을 하던 남편은 노인급식 관련 사업에 줄을 대려는 업체들에게 뒷돈을 받았더군요. 남편의 구린 짓 때문에 업체 선정에서 탈락된 한 업체 사장이 남편이 한 짓을 시청에 찔러버린 거예요. 게다가 감사를 당하던 와중에 남편이 그동안 노인들에게 갈 지원금을 야금야금 횡령하고 있던 것까지 걸려버린 거죠. 게다가 더욱 저를 실망시켰던 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던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당신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 아, 그럼 어떡해? 공무원은 다른 일 겸직도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딴 주머니라도 차야 돈을 벌지. 그러게, 내가 공무원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다고 했잖아. 봉섭이 이번에 서울로 이사 간대. 완전 큰 아파트 사서. 걔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난 쪽팔리게 월급이 이게 뭐야? 사업은 뭐 아무나 해? 봉섭 씨가 그냥 성공했겠어? 피나는 노력을 했겠지. 사업만 시작하면 돈이 막 굴러와? 당신 아무런 계획도 없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좀. 그리고 돈 좀 벌겠다고 법을 어겨?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 당신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이, 잔소리 좀 그만해.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뭔 세상 맨날 자기만 깨끗한 척이야? 남편은 옷을 챙기더니 밖으로 휙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째 날이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는 게 제가 결혼을 정말 잘못한 건가 싶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조금씩 마음속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것이. 남편이 사고를 쳐서가 아니라 남편의 인간성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혼에 대한 마음을 아빠와 상담을 해보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아빠의 말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혼 이야기는 우선 내려놓고 걱정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아빠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질 정도로 저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주야, 놀라지 말고 들어. 아빠, 대장암 말기란다. 요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제 의사한테 직접 통보받았어.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수술은? 수술하면 안 낫는데? 암덩어리가 커서 수술이 힘든 상태래. 우선 항암 치료부터 받기로 했다. 아빠는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한 번 울먹이지도 않고 덤덤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듣는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아빠는 곧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휴가까지 내고 서울에서 내려온 동생과 올케는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아빠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와 남편은 이미 동생 부부가 오기 전에 실컷 울었던 터라 저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올케의 등을 두드렸죠. 하지만 정작 누구보다 두려웠을 아빠는 그런 우리에게 도리어 의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뭘 울어 울기는. 이 아빠 아직 안 죽었다. 그리고 내가 좀 알아보니까 대장암은 말기라고 무조건 다 죽는 건 아니라더라. 말기암 치곤 그래도 생존율이 높대.
이 아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치료받을 거니까 너희도 벌써부터 눈물 짜내지 마라. 하지만 어떻게 아빠를 보고 울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환자복을 입은 아빠의 어깨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한껏 앙상해져 있더군요. 게다가 머리 빠지는 게 싫다며 병원에 들어오기 전 미리 머리를 밀어버린 아빠의 얼굴은 깊게 진 주름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그리고 행여 너희가 걱정할까봐 하는 말인데 내 치료비는 일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 그 정도 돈은 있어. 그 와중에도 자식들이 돈 걱정할까 염려하는 아빠의 말에 결국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여보, 장인어른 말이야. 예전에 우리 집이랑 혼수 다 해주셨을 때도 그렇고 처남 서울에 집 해주셨을 때도 그렇고 돈이 엄청 많으신가 봐. 생산직 일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나도 잘 몰라. 아빠 재산엔 크게 관심 없어서. 그냥 예전에 사뒀던 땅 재개발된 게 도움이 좀 되셨나 봐. 어차피 이혼 생각이 있던 와중에 아빠의 재산에 대해선 왈가왈부할 필요 없겠다 싶어 저는 남편에게 대충 둘러댔어요. 가뜩이나 요새 돈 욕심이 많아진 남편이 혹시 눈독 들이기라도 할까 싶어서 말이죠. 정직을 당한 남편은 무슨 볼 일이 그렇게 많은지 밖으로 쉴 새 없이 싸돌아다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건지 궁금하긴 했지만 이미 남편에게 마음이 떠난 저는 남편에게 신경을 끄고 일을 하며 아이들과 아빠를 챙기는 데만 집중했어요. 7살, 5살 난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 다니랴, 퇴원 후 통원치로 다니는 아빠 챙기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원래는 남편이 일이 끝나면 저와 교대로 애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곤 했는데 뭐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건지 남편은 애들을 데려오는 일엔 관심도 없더라고요. 아빠는 다행히 아직 거동이 불편하진 않으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피로감이 더해진다고 하긴 하셨지만 제겐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셨죠. 저는 차라리 남편과 이혼 후 아빠를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한 통 주시더군요. 어머마, 사돈 어른은 좀 괜찮으시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네가 마음고생이 많겠구나.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세요. 열심히 치료받고 계시고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애들 아빠가 말했어요? 그래, 장식이가 그러더구나. 장식이 말론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안 좋으시다던데 걔가 뭘 잘못 알았나 보다. 그건 그렇고 어머마, 네 시아버지한테서 따로 연락 없었지? 아버님이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없었으면 됐다. 마음 잘 추스르고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하렴. 알았지? 저번에 네가 보내준 허리 마사지기 아주 잘 쓰고 있다. 고맙구나.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뜻을 며칠 지나지 않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제게 전화를 걸어 잠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애들 저녁 먹이고 제가 아빠의 집으로 넘어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빠는 한사코 집으로 오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혹시 아빠가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할까 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아빠보다 먼저 집에 가 있자 싶어 회사를 조퇴하고 애들을 데리고 집에 와 있었죠. 그런데 아빠보다 먼저 집에 도착한 건 다름 아닌 남편과 시부였습니다. 당신 일찍 와 있었네? 그렇게 됐어.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아이들은 배가 부른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어 있더군요. 저는 애들이 깰까 봐 방문을 조심히 닫고 거실로 돌아와 시부와 남편 앞에 마주 앉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눈짓을 주고받았죠. 그리고 드디어 입이 열린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알았지? 사실 장인어른 병원에 다녀온 후에 내가 따로 좀 알아봤어. 아무래도 장인어른이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신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런데 장인어른 앞으로 돈이 꽤 있더라고. 게다가 5층짜리 원룸 건물도 한 채 가지고 계시던데? 뭐? 아니, 당신이 우리 아빠 재산에 대해서 왜 알아봐? 아, 그게 있잖아. 얼마 전에 내 대학 동기가 나한테 진짜 좋은 투자 정보를 하나 줬거든? 그 사업에 투자만 하면 진짜 대박이라고. 자기도 벌써 2억이나 투자를 했대. 걔가 확실하지 않은 거면 나한테 정보를 줬겠어? 그래서 설마 우리 아빠한테 그 돈 빌려달라고 하려고? 에이, 장인어른 재산 알아보자마자 벌써 장인어른께 부탁드렸지. 일단 발은 넣고 봐야 할 거 아니야. 나 벌써 장인어른 덕분에 거기에 1억이나 투자했어. 뭐? 당신 미쳤어? 지금 암투병 중인 아빠한테 가서 돈 부탁을 했다고? 기가 찼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이어진 남편의 말은 저를 더 기함하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장인어른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잖아. 어차피 그럼 그 돈은 당신이랑 처남이 나눠 가지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건물은 나눠 갖기가 좀 힘들잖아. 그래서 말인데 그 건물 장인어른한테 당신이 좀 달라고 해. 그래서 그 건물 관리 우리 아버지한테 맡기자. 뭐라고? 어차피 우리 아버지도 돈벌이 할 일이 있으면 좋고 건물 관리도 결국 누군가한테 맡겨야 하는데 가족만한 적임자가 없잖아. 안 그래? 저는 황당한 눈으로 남편과 시부를 번갈아 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시부는 헛기침을 흠흠 하더니 제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그래 어머마, 네 시어머니도 이제 몸이 아파서 일하기도 힘든 판국에 어차피 너희가 이제 우리한테 용돈 주며 살게 될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그냥 서로 번거로울 것 없이 그 건물 관리하면서 받는 월세를 내가 쓰마. 어때? 너도 번거로울 것 없고 나도 돈 벌고 일석이조 아니냐? 맞네 아버지, 일석이조. 여보, 가뜩이나 시청에서도 앞으로 눈칫밥 먹게 생겼는데 이참에 때려치고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겠어. 앞으로 장인어른이 물려주실 돈까지 죄다 그 사업에 투자해버려야지. 진짜 장인어른 완전 떼부자 아니야? 우리 진짜 땡 잡았다. 아싸! 야!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겠더군요. 지금 저 미친 부자가 제 앞에서 뭐라는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둘에게 소리쳤어요. 듣자 하니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해대고 있어. 우리 아빠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벌써 무슨 유산 타령이야. 그리고 아버님, 아니 저기요. 사람이 공짜를 밝혀도 정도가 있지 쪽팔리지도 않아요? 왜 내가 우리 아빠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당신네들한테 퍼줘야 돼요? 잘 됐네. 나 안 그래도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었는데 우리 그냥 여기서 딱 갈라서자. 시청에서 힘든 노인네들한테 갈 돈 횡령해 뒷돈이나 받고 다니다가 정직 처분 받은 것도 정 떨어지는데 이제 보니 정말 당신 상종 못할 인간이었네. 나 더 이상 너 같은 인간 덜 된 놈하고는 못 살겠어. 뭐?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 말에 깜짝 놀란 남편은 저를 따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에서 굉장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의 정체에 남편과 시부는 그만 자리에 얼어버리고 말았죠. 뭐가 말이 안 돼?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제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치고 집에 들어왔던 아빠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의 대화를 모조리 들으신 것 같더군요. 장인어른, 아빠는 잔뜩 성이 난 표정으로 성큼성큼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빠의 표정은 일전에 계모의 실체를 목도했던 딱 그날의 표정이었어요. 말기암 판정을 받은 사람답지 않게 정정한 아빠의 태도에 시부 또한 굉장히 당황한 얼굴이었고요. 아빠는 주춤거리는 남편과 시부 앞으로 다가가 이를 뿌듯 깔며 소리쳤습니다. 뭐 이런 못 배워먹은 집안이 다 있어. 자네, 저번에 나한테 1억만 빌려주면 딴짓 안 하고 지금 하던 일로 열심히 돈 벌 거라고 하지 않았어? 투자는 그냥 혹시 모를 비상금 마련할 때 쓰려는 거라고. 그런데 뭐? 정직? 횡령? 내 돈으로 투자를 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 장인어른,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 그리고 사돈, 내 하나 물읍시다. 내가 그 건물 사는데 뭐 보태준 거 있으쇼? 당신 예전에 카센터 차린다고 나한테 내 딸 몰래 빌려간 3천만 원도 아직 안 갚았잖아. 내가 당신 은행이야? 나한테 뭐 맡겨놨어? 내가 내 딸 얼굴 보고 그냥 좀 미지자 싶어서 그 돈 빌려줬지. 당신이 뭐라도 돼서 나한테 돈 빌려간 줄 알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일이 아빠의 입에서 줄줄 흘러나왔어요. 제가 황당한 얼굴로 남편과 시부를 보자 두 사람은 조금 전과는 다르게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아빠는 그들을 노려보며 생각지도 못한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따위 상종 못할 집안에 더는 내 딸 못 두지. 그래도 내 딸이 똑똑해서 내가 끌고 나오기도 전에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구먼. 거기 사돈, 아니 김도철 씨. 나 그때 쓴 차용증 고스란히 갖고 있어. 갚기로 한 기한이 5년이었는데 벌써 한참 지났지? 나 이걸로 내용 증명 보내고 소송 걸 거야. 거기 써져 있는 이자율 그대로 죄다 받아낼 거라고. 그리고 자네, 나한테 1억 빌려가면서 자네도 차용증 썼지? 내가 빌려주기 꺼려 하니까 자네가 뭘 했나? 신나서 자네 부친 살고 있는 그 집 담보 잡겠다고 썼잖아. 자네 부친이 빚쟁이들한테 뜯길까 봐 자네한테 예전에 명의 돌려놨다고. 그리고 자네, 겁도 없이 갚기로 한 기간을 1년으로 잡아놨네. 어디 1년 안에 못 갚기만 해봐. 서주야, 너 애들 데리고 짐 대충 싸서 얼른 나와라. 저런 놈이랑 얼굴 맞대고 있을 것 없어. 다 법적으로 해결해. 저는 아빠의 말을 두말 없이 따랐습니다. 밖에서 큰 소리가 났던 탓인지 아이들은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깨어있더군요. 저는 간단한 짐과 필요한 것들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제가 방에서 짐을 싸들고 나왔을 때 그 두 사람은 저희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더군요. 사돈, 갑자기 이러시면 난 어쩝니까? 예? 우리가 경솔했어요. 오늘 일은 내다 없던 말로 하리다. 나 아무 욕심 안 내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살게요. 네? 장인어른, 제가 돈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서 말이 헛나왔어요. 1억 당연히 갚죠. 그럼요. 근데 갑자기 이혼이라뇨.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 어떻게 이혼을 이렇게 갑자기 말해. 우선 집 내려놓고 나랑 차분히 얘기 좀 해보자. 싫어. 난 세상에서 남의 돈 우습게 아는 사람이랑 죄의식 없는 사람이 제일 싫어. 내가 그런 여자한테 어릴 적에 된통 당했거든. 게다가 우리 아빠가 아프다는데 거기다 대고 땡 잡았다고 하는 미친 인간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 우리 애들이 물들까 봐서라도 절대 싫어. 저는 아빠 차를 타고 아빠와 함께 아빠의 집으로 왔습니다. 아빠는 펑펑 우는 저를 꼭 안으며 달래주셨어요. 왜 우니 이 녀석아? 아빠 속상하게. 잘했다, 잘했어. 그런 놈들은 그렇게 대차게 나가줘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딴 놈은 알 바 아니야. 난 그냥 아빠가 그런 얘기를 듣게 한 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서 그래서 우는 거지. 그럴 것 없다. 아빠는 오히려 네가 우니까 그게 더 속상해. 아빠는
너만 괜찮으면 하나도 안 속상하다. 제가 울자 제 아이들도 무서웠는지 서서 엉엉 울더군요. 저는 그제 아이들이 생각나 너무 미안한 마음에 주저앉아 아이들을 달래줬어요. 놀랐지 내 새끼들. 엄마가 미안해. 울지 마. 뚝. 애들을 다시 재우고 들어보니 아빠는 안 그래도 그날 제게 남편이 돈을 빌린 사실을 말하려고 집으로 오셨다더군요. 그리고 제게 남편이 작성한 차용증을 건네줄 작정이셨다고요. 배우자한테 상의 한 번 없이 그런 돈을 빌리는 놈들은 꼭 한 번씩 사고를 치니까 다른 데서 사고를 칠 바에야 그냥 내가 눈 딱 감고 빌려주자 싶었지. 어차피 곧 너한테 줄 돈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너한테 말해주고 혹시 나중에 네가 그놈하고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욕이 나게 쓰라고 차용증을 가져다 주려고 했었다. 돈이란 건 필시 언젠간 꼭 화를 부르게 마련이니까. 그리고 오늘 그놈들 꼴을 보니 내가 그 두 놈에게 다 차용증을 받아놓은 게 잘한 일 같더구나. 아빠, 왜 자꾸 어디 떠날 사람처럼 그런 말을 해. 그러지 마. 아빠가 그랬잖아. 포기 안 할 거라고. 그랬지. 그래도 부모는 항상 자식의 앞날을 미리 준비해 놔야 하는 거야. 내가 내 멋대로 세상에 내놓았으니 할 수 있는 데까진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지. 저는 앙상해진 아빠의 어깨를 껴안고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아빠 앞에선 항상 어린애가 되는 것 같았죠. 이후 저는 그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자고 해도 그놈이 순순히 그 집에서 나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놈은 몇 번이나 아빠 집 앞에 찾아와 제 이름을 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2번이나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말이에요. 결국 저는 그놈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걸었고 그제야 그놈은 아빠 집엔 찾아오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더 대박이었던 건 그놈이 제게 할 말이 있으니 제발 전화를 받아달라고 사정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놈이 제게 말해준 소식이었어요. 여보, 제발 이혼만은 안 하면 안 될까? 여보, 나 사기당했어. 나한테 투자차 알려준 그놈 있잖아. 걔가 연락이 안 돼서 수소문해보니까 그놈 나 말고도 2명한테나 더 사기치고 잠적해버렸대. 여보, 나 장인어른한테 1억 내년까지 못 갚아. 그때 시골집까지 장인어른이 가져가면 우리 엄마 아빠 어디서 살라고. 여보, 그래, 내가 순순히 이혼할게. 협의 이혼해줄 테니까 그 1억만 좀 어떻게 안 될까? 야, 진짜 세상에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보다. 남의 돈 우습게 알다가 네가 된통 당한 기분이 어때? 당신 우리 아빠 목숨 함부로 대한 벌 톡톡히 받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전화해서 그만 좀 징징거려. 그럼 세상 만사가 다 당신 뜻대로 될 줄 알았어? 이 일을 저질렀으면 그 책임도 당신이 져야지. 끊어. 저는 너무도 괘씸한 그놈을 절대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아빠가 넌지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주야, 아빠가 그놈이랑 차용증 다시 작성할 테니까 넌 그냥 소송 취하해라.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싫어. 들어봐. 소송이라는 게 당하는 쪽도 힘들지만 거는 쪽도 힘들다. 내가 그 돈 안 받겠다는 거 아니다. 기한을 10년으로 늘려줄 생각이야. 그래야 그 집이라도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놈 부친이 나한테 3천만 원이라도 갚을 거 아니냐. 그렇게 봐주고 대신 넌 그 집 받아서 깔끔하게 이혼해라. 어차피 내가 사준 집이니 명의도 네 거잖아. 괜히 그 집으로 또 지분 싸움 하지 말고. 아빠의 말을 들어보니 아빠의 말이 현명한 것 같아 저는 결국 그놈에게 다시 전화해 아빠의 말을 전했어요. 그놈은 처음엔 제 제안을 떨떠름해 했지만 자기도 방법이 없으니 하는 수 없이
제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리가 되던 시간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성공적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놈은 그 집에서 몸만 나가게 됐어요. 저는 그 집을 팔고 지금은 아빠 집으로 들어와 아빠를 모시고 살고 있고요.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 또한 저에게로 넘어왔어요. 협의 이혼 도중 그놈은 지저분하게도 제게 약간의 재산 분할을 원했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놈에게 멋대로 투자에 날려버린 1억에 대해 언급하며 그 부분을 토대로 다시 소송을 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찌질한 그놈은 그제야 깨갱하며 입을 닫더군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황혼 이혼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어멈니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혼 소송을 걸 엄두도 못 냈을 거다. 고맙다 어머마. 시어머니는 시부에게 또 돈을 뜯길까 염려되어 시부 몰래 따로 돈을 모아놨다고 해요. 제 이혼 소동을 다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더 이상은 시부와 정 떨어져서 못 살겠다며 제게 이혼 소송은 어떻게 하는 건지 물으셨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이혼 소송을 부탁했던 변호사를 소개시켜드렸고 시어머니는 모아둔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무사히 시부와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가정에 이바지한 부분이 없던 시부는 쥐꼬리만큼 가지고 있던 돈을 시어머니에게 전부 빼앗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부와 갈라서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며 지금은 고향 시 이모님 댁에 내려가 텃밭 농사를 지으며 느긋한 전원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누이와 시동생 또한 시부와 전 남편이 한 일을 듣곤 질색을 하며 두 사람과 인연을 끊었다더군요. 시부는 아빠에게 3천만 원을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나쁜 궁리를 할 땐 자기 아버지와 쿵짝이 잘 맞던 전 남편은 지 코가 석자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자기 아버지를 휙 버리더군요. 시부는 지금 모두가 떠난 그 시골집에서 아주 근근히 주변 농사일을 도우며 힘겹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동네 사람들에게 건너 듣기론 전 남편은 시골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낡은 원룸을 구해 들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담보 대출이라고 해봤자 워낙 외진 시골이라 얼마 나오지도 않아 빌라 전세를 구할 돈도 되지 않았다네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암 걸린 장인 돈을 탐내다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퍼져 가뜩이나 좋지 않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 거의 왕따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참 자업자득인 일입니다. 아마 윗선에도 제대로 밉보여 공무원으로서 그놈의 미래는 더는 발전이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빠는 정말 다행히도 최근에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힘든 항암 치료를 잘 견뎌주신 덕분에 암세포 크기가 조금 줄었다더군요. 수술을 받은 뒤에도 긴 투병 생활을 하셔야겠지만 저와 남동생은 이제 한숨 돌리고 다시 희망을 다잡아 보고 있어요. 외할아버지, 책 읽어주세요. 외할아버지가 읽어주는 동화책이 제일 좋아요. 6살이 된 둘째는 요즘 저희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아프시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해도 둘째는 외할아버지가 무척이나 좋은가 봐요. 그냥 둬라. 나도 너희 어릴 적 생각나서 좋기만 하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째는 그런 동생 옆에서 의젓하게 앉아 숙제를 하곤 합니다. 이제 자기한텐 아빠가 없으니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빨리 의젓한 어른이 돼서 저를 지켜주겠다면서요. 참 기특하죠? 한 달에 한 번은 아빠를 보러 내려오던 제 남동생 내외도 그런 제 첫째를 보며 기특하다는 듯 미소를 짓곤 해요. 남동생은 그런 첫째가 꼭 어린 시절 식탁에서 공부를 하던 자기 같다며 흐뭇해하죠. 자신은 딸밖에 없어서 아들만 둘을 둔 제가 부럽기도 하다네요. 얼마 전 아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주 오래 살 거다 서주야. 고고 오래 살아서 그 괘씸한 놈들이 내 돈 갚는 꼴도 보고 우리 손주들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볼 거야.
그러니까 재산은 내가 다 낳은 다음에 아주 나중에 나눠주마. 왜냐하면 난 아주 오래 살 거니까. 그래, 그 재산 나랑 유남이 안 줘도 되니까 아빠 그 재산 다 쓸 때까지 아주 오래오래 나랑 살아야 돼. 알았지? 사랑해, 아빠. 저는 저희 아빠가 이 힘든 여정의 초입에 서 있는지 아니면 중간을 넘어 끝으로 다다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고된 투병 생활 끝에선 분명 아빠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웃을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거듭된 희망은 꼭 우리를 기적으로 안내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사랑하는 아빠와 아이들 곁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시나요? 저는 나이 40이 거의 다 된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저희 아빠를 바라봅니다. 아빠를 바라보고 있자면 저는 뭐든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들어요. 아마 아빠가 언제까지나 제 옆에서 저를 지탱해 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이겠죠. 그리고 저 또한 이제는 많이 노쇠하신 아빠에게 그런 든든한 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길 빌며 이만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